밤 10시 초대된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유롭게 아침에 이야기를 하고 몇 분은 또 다른 형태의 손님들은 이곳 방송국에 특별히 마련된 세트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초대죠. 잠들면 제작진은 이들이 자는 동안 꿈에 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해볼 예정입니다. 꿈이 무엇일까 막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뚜렷지게 최근에 거의 꿈을 안 꿨어요. 꿈을 자주 꾸는 편이에요, 아니면 거의 안 꾸는? 예. 꾸는데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꾸지를 않는 것 같아요? 거의 안 꾸는 편인데요. 꿔도 잘 기억은 잘 안 나요. 잠을 자면 잘 때 내가 중간 중간에 깨울 거야. 예. 예? 왜 깨우는지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꿈을 매일 꿔요. 꿈을 매일 꿔요? 그리고 낮잠 잘 때도 꿈을 꾸고요. 지금부터 뭐 하나만 있잖아. 네. 하나만 그만 잘 때까지 그만 생각하세요. 네. 네? 뭐 할래? 돼지 꿈꾸면 좋대잖아. 그러니까 돼지를 한번 생각해 보지. 돼지는 잘 안 나오고 막 이상한 고래라든지 이런 게 주로 나오거든요. 돼지 생각해도? 꿈을 많이 꾼다는 정미정 씨에겐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네, 잘 때까지 딴 생각하지 말고. 네. 보세요. 예. 이렇게 해서 인터넷을 통해 모인 10명의 지원자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촬영 중이라 긴장할 법도 한데 오래되지 않아 모두 잠에 곤히 빠졌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냅니다. 누군가 인간의 모습 중에서 가장 솔직한 것이 잠자는 모습이라고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잠의 20% 정도는 꿈을 꿉니다. 정미정 씨가 빠른 안구 운동 수면에 들어갔는데요. 꿈은 주로 이때 꾸게 되는 겁니다. 프로이트는 꿈을 무의식을 이해하는 왕도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들의 꿈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잠을 잘 경우 빠른 안구 운동 수면과 그렇지 않은 수면을 주기적으로 반복합니다. 빠른 안구 운동 수면에 들면 기억의 저장 창고인 해마는 바빠집니다. 깨어있는 동안 저장했던 기억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뇌의 피질 곳곳에 분산 저장하는 작업이지요. 장기 보존을 위해서 말이죠. The idea is that the hippocampus slowly feeds the information to the cortex during sleep, for example. And so each night you add more and more new information so that this prevents what's called catastrophic interference with memory in the cortex. Because as the computer simulations show, if you transfer too much information into a memory network at once, the memory breaks down, or the network breaks down, or it engages in what's called catastrophic interference. 빠른 안구 운동 수면 때 꿈을 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몇 사람을 깨워서 물어볼까요? 지금 무슨 꿈 꿨어요? 지금요? 이런 거 찍는 꿈을 꾼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방금 전에요. 약간 이런 거를 찍는데요. 하여튼 그런 꿈을 꿨어요. 네.
주무세요. 빠른 안구 운동 때 깨우면 항상 꿈을 꿉니다. 지금 꿈 꿨어요. 지금 무슨 꿈? 방금 꾼 거. 다 수영장에 가는 꿈인데요. 수영장 가는 거요? 가서 뭐 했는데요? 어떤 남자 2명이 서 있는데 제가 새치기 하고 들어가서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는 남녀 공용 탈의실이었어요. 꿈을 거의 꾸지 않는다고 했던 홍지훈 씨인데요. 그냥 먹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이 안 나요. 먹고 있었어요. 네. 방금 무슨 꿈 꿨어요? 그냥 시험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험 보고 있다? 예. 무슨 시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시험 본다? 예. 필기시험 같은 거? 예. 책상에 앉아서. 우리가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해마가 기억을 정리하는 동안 기억 회로가 끊어졌다 붙었다 하기 때문입니다. 꿈이 조각조각 끊어지거나 단편적이고 괴상한 이미지들이 섞인 것도 같은 이유죠. 빠른 안구 운동 때 뇌에서는 이전의 기억이 정리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머리에 물을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혹시 무슨 꿈 꿨어요? 응? 지금 무슨 꿈 꿨어요? 무슨 꿈? 어떤 콘센트 집단을 찾아 어디를 찾아가요? 그 마약 밀매하는 조직에 예. 제가 들어가는 꿈이 제가 들어가는 꿈이요? 예. 물 같은 거 없었어요? 물이요? 예. 있었어. 있었어요? 예. 어떤 물? 분수 분수 같은 거? 분수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분수 옆에서 옆에 서 있었어요? 예. 물 같은 거 먹고 물 먹고? 주무세요. 물과 분수. 뇌가 외부 자극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걸까요? 돼지 꿈을 꾸어보기로 한 정미정 씨. 푸스스한 모습으로 잠에서 깨어났는데요. 네, 뭐가 제일 궁금한 줄 알죠? 돼지 꿈 꿨어? 네. 네? 돼지 꿈 꿨어? 근데요, 돼지 꿈을 꾸긴 꿨는데 그 돼지가 그 흰 돼지가 아니고요, 네. 멧돼지였어요. 그 뉴스에 그 서울 도심에 멧돼지 나와가지고 막 난동 부리고 그랬잖아요. 그 뉴스가 그대로 나왔어요. 참 재밌는 결과죠. 잘 때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생각하면 그것에 대한 꿈을 꿉니다. 물론 형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 때문에 말이죠. 듣기 싫으시죠? 동물들이 내는 이런 소리는 참 듣기 고역입니다. 또 이런 소리는 어떻습니까?
소름 끼치시죠? 우리 몸이 위협을 느끼고 긴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칠판이나 유리를 긁는 소리가 우리에게 거슬리고 불쾌한 것은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소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어가는 펭귄 소리에조차 긴장하게 됩니다. 한 3,500kHz 소리가 가늘적이면서 하이톤이 나가기 때문에 사람이 듣기 되게 싫어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 되게 위기에 처한 어떤 동물의 소리처럼 불안감을 넣고 뭔가 위협을 느끼는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공포는 또 있습니다. 10층 높이. 이쯤 되면 웬만한 강심장이라고 해도 이 위를 태연하게 걷는다는 건 불가능하죠. 한 발자국 떼는 일이 살얼음판 위를 걷듯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몸은 떨리고 입술은 벌써부터 새파랗게 찔렸는데 남자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잔뜩 긴장한 표정 역력하죠? 사실 좀 아찔하긴 하네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움을 넘어 공포감을 느낍니다. 지금 겁나시죠? 예. 어때요 느낌이? 네? 원래 겁나는 건 아니죠? 다른 거는 별로 그렇게 겁내는 편은 아닌데 높은 데 올라오면 이상하게 다른 거보다 그런 감정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뭐 이렇게 공포심 그런 거 좀 떨릴 것 같다는 그런 거? 누가 그러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도 누가 와서 뒤에 와서 밀릴 것 같고 또 괜히 평소에는 잘 걸어 다니다가 다른 데랑 똑같은 땅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냥 미끄러져서 넘어질 것 같고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뒤에서 누가 밀 것 같은 그런 막 공포가 막 밀려오고 그래요. 아무도 없는 거 아는데 막 밀 것 같아요. 누군가가 잡아 당길 것 같고 밑에서.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친 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높은 곳에 올라서면 느껴지는 공포감은 진화의 산물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인류가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의 결과입니다. 즉, 높은 곳은 위험하다는 경험이 쌓여서 우리의 뇌에 기억되고 유전자에 각인된 것입니다. 이를 집단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실수나 망각 등도 무의식과 연관이 있다고 프로이트는 말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의 이름을 쓰려다가 무심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게 되는 것도 무의식 때문이고, 누군가가 준 꽃병을 실수로 깨는 것도 무의식의 결과라는 거죠. 싫어하는 사람과 연관이 있는 꽃병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분노하는 것도 마찬가지. 화를 내는 직접적인 이유보다도 더 큰 무엇이 무의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무의식에 관한 프로이트의 영향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The fact that somebody is not conscious of something doesn't mean that it's not there. In fact, many times what you find is that people are not conscious of things that they don't want, that are painful, that they don't want to remember. So they don't want to think about it. Or other times, there are many unconscious things that a person is not aware of that's going on inside of them that is still influencing the way they see the world, the way they react to the world, even if their conscious mind is not aware. So the unconscious mind, the conscious mind is like the tip of the iceberg, yeah? The unconscious mind is everything else that's there that usually people are not very aware of what's going on in them. 하면 당신이 가물다. 이거 무의식은 현대 생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광고를 잘 봐두십시오. 이게 영국의 그 해변 전문 여행업체의 여행사 광고인데요. 언뜻 보시면 유럽의 어떤 뭐 지중해 어디의 바닷가에서 그 선탠 즐기고 있는 피서객들, 또 스포츠를 즐기는 피서객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걸 보시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아, 바닷가에 놀러 가면 시원하겠다,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은 여기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바닷가에서 제각각 노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남성과 여성이 한 쌍을 이루면서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젠 보이시죠?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얘기하면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그거는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자기의 의지에 관계없으니까. 단 이제 그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가치관적으로 그게 사회적으로 허용이 안 되니까 상징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거죠. 진짜 욕망은. 남녀가 양조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하지만 순수한 생각이라는 은유적 광고 문구와 함께 성행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의식적으로는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무의식적으로는 움직이는데 의식적으로는 자기가 그런 반응을 했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무의식이라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반응이 스스로에게 의식 안 되는 게 무의식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갖고 싶은 충동을 가졌다든가 구매하고 싶은 의도를 가졌다든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는 별로 인식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무의식을 겨냥한 광고는 의식에 호소하는 직접적인 광고보다 구매 행위로 이어지는 성공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의식은 우리 마음의 95%를 차지하니까요. 지금부터 하는 실험을 잘 보시면 무의식의 실체를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반응이 더 크게 나올 수가 있대요. 잘 잡으세요. 먼저 드라마와 전혀 상관없는 컵 그림을 드라마 영상 속에 숨겨놓습니다. 잠깐만 33초. 5분만 합시다. 30분의 1초. 그냥 봐서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짧은 길이죠. 화면을 느리게 돌려봤습니다. 이제 겨우 보이는군요. 이게 잡기가 아이고 진짜 지나갔어요 지금? 예. 못 보셨어요? 좀 짜증나네. 자,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한번 보여줘 볼까요? 7분. 준비된 동영상을 보는 동안 백정훈 씨의 뇌파는 계속 체크됩니다.
편안하게 드라마를 보면 된다고 일러줬지만 실험이라 그런지 아주 열심히 봅니다. 과연 숨어있는 컵 그림을 인식할까요?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가운데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 그림들이 순간순간에 이렇게. 그림의 형태는요? 그림의 형태는 정사각형 그 틀이라는 것만 알겠어요. 보려고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보시다가 그림이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관역 그림이 나오거든요. 네. 관역 그림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그것이 나왔을 때 그 키보드에 뭐 왼쪽 키를 여기 누르세요. 올려놓으시고 이거 뭐 100점, 90점 뭐 이런 거 아니니까 하십니다. 자, 이해 가시죠? 네. 예. 이번엔 다른 그림들 속에 관역 그림을 섞어서 보여줬습니다. 관역 그림이 몇 번 나오는지 세고 나올 때마다 키를 누르게 했습니다. 관역 그림은 다른 그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실험 결과 뇌는 관역 그림 외에 다른 그림들에도 반응했습니다. 개수 헤아리셨어요? 네. 의식은 관역 그림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뇌는 주변의 다른 것들도 함께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은 의식을 걷어내야 드러납니다. 마치 오른손 손목에 줄을 감아서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위에서 살짝 들어올린다고 집중해보세요. 그 한 가지 방법이 최면입니다. 예, 좋습니다. 최면 시술자의 지시에 따라 의식을 느슨하게 해서 무의식이 활동하게 해주는 것이죠. 편안한 기운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숨을 내쉴 때는 몸에 있던 모든 긴장이 이영숙 씨의 문제는 치통입니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서 10여 군데의 병원을 전전했지만 낫지를 않습니다. 이문염 속에 무엇이 나쁜 것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밝히지를 못한다. 맨날 그래서 제가 병원마다 참 거기서 의료원을 이제 먼저 이제 가라고 써주더라고요. 거기 가도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는 건강하고 다르다. 근데 어떻게 불편하셨어요? 이가 뭐 이렇게 되면 막 쏘고 그런 거 이렇게 빼도 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다 빼도. 예. 병원 갔더니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부안과부터 먼저 가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더만 이는 아무렇지 않대요. 다 이렇게 보더만 또 어떤 데 가면 산부인과를 가보라고 그래요. 또 산부인과 가도 뭐 마찬가지고. 어떤 통증이었는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한번 내가 가장 아팠을 때를 아팠을 때 편안하게 아팠을 때를 한번 편안하게 떠올려 보세요. 아픈 상황을 떠올리자 실제로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편은 어떠세요? 혀가 쏘고 막 쓰라리로 쏘고 막 그래요. 이 가방도 이상해. 거기도 좀 이상하게 여기도 보기에도 그런데 선생님은 전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거울 보고도 그러는데도. 지금도 이상하세요? 예. 자, 이제 그러면 지금 그분이 최면 상태에서 떠올리셨던 것은 사실은 그 발치를 하면서 발치하는 기간 동안에 한 20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친언니를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별로 그 슬픔을 이겨내려고 했었고, 근데 그런 그 발치하고 그 다음에 언니를 잃었던 게 우연히 겹치면서 그 이후로 언니를 잃은 거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않는데 늘 치통이 온다거나 아니면 일을 하면서 눈물이 괜히 흐르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 통증을 없애는 방법을 일러드릴 텐데요. 지금 혼자서 그때를 상상하면 똑같이 증상이 만들어지듯이 내가 만든 증상은 내가 없앨 수 있거든요. 그 증상을 없애는 방법을 언니의 죽음에서 비롯된 상실감으로 인해 생긴 통증. 이렇게 마음이 만들어낸 통증은 마음을 치료하면 없앨 수 있게 됩니다. 등 뒤에 따뜻한 담요를 둘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등 뒤에 따뜻한 담요를 들고 있어서 등이 따뜻해져 오면서 마치 누군가 등 뒤에서 나를 꼭 안아주는 것처럼 등이 따뜻해져 오고 마치 내가 따뜻한 난로가에 등을 쬐는 것처럼 등이 따뜻해져 온다고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동안에 마치 얼음이 녹듯이 손바닥이 따뜻해질수록 입에 있던 통증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좋은 암시를 주자 통증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입에 불편한 거 좀 어떠세요? 좀 시원한 바람 들어요. 통증은 좀 아까는 시원한 바람 안 들었는데. 입이 통증은 좀 어떠세요? 좀 줄어들었어요? 손은 좀 따뜻해지세요? 이렇게 의식 밑에 감춰진 무의식, 특히 억눌린 감정은 때론 심각한 병증을 유발합니다. 그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신경들이 편안해지면서 입에 있던 통증은 자동으로 없어질 겁니다. 프로이트가 치료했던 루시 이야기입니다. 만성 비염으로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하는 루시는 유독 푸딩 타는 냄새에 시달렸습니다. 루시는 가정교사로 일하며 엄마를 잃은 공장 주인의 두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증상이 생기기 2달 전, 루시는 어머니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들고 아이들과 실랑이를 하는 사이 요리하던 푸딩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죠. 편지를 받은 루시는 어머니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인들이 자신에 대해 수근거리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한 약속이 마음에 걸려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문제로 아이들의 아버지와 의논을 하던 루시는 그가 죽은 아내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야단을 치자 루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최면을 통해 알게 된 프로이트. 프로이트는 루시가 마음이 동요될 때마다 느끼던 타버린 푸딩 냄새가 무의식에 억압했던 사랑의 상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루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장 주인을 사랑하고 있었고 죽은 아내의 역할을 대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억눌린 무의식이 병이 된 것이죠. 일반 사람들은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머리 아프면 머리가 아픈 거지 그게 어떤 뭐 무의식이 어디서 나타났다 이렇게 알기는 곤란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신체화 장애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 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팔이 마비가 된다든지 그런 그 전환 증상이라고 그러는데 기능적인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잘 치료를 해보면은 심리적으로 뭔가가 고부간에 갈등이 있다든지 가족 간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면은 거짓말같이 신체적인 증상이 완화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합니다. 그 속에서 자신도 그 이유를 모른 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겨레 21의 김수영 기자인데요. 잘 돌아오셨습니까? 지난번에 그 에든버러에서 김수병 기자도 한때 마음의 병을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통화를 좀 하고 싶은데 타이핑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손이 손바닥에 홍반이 생겼는데 이 뼈가 쑤시니까 이거 어디에서 이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인지
뭐 성형외과에도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피부과에서도 이거 뭐 원인 규명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손바닥의 피부 질환으로 시작된 증상은 호흡 곤란에까지 이를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몸의 증상을 만든 건 세상살이와 인간관계에서 억눌린 마음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제가 느끼는 대로 표현하지 않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 부분 심리적인 억압 상태를 지속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 뭔가 벽에 가로막혀가지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이렇게 우리의 무의식은 억압돼 있긴 하지만 박제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의식의 표면 위로 올라오기 위해 늘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의식이죠. 글쎄만 하는데 앞으로 다시 들리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그입니다. 진광진 씨는 제작진이 모집한 정신분석 프로그램 지원자 중 한 사람입니다. 하루에 20시간 넘게 음악을 듣기도 한다는 진광진 씨는 스스로에게 고민이 참 많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그가 제작진을 세워둔 채 가장 먼저 한 일은 머리카락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제작진의 눈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진광진 씨는 아주 잘도 찾아냅니다. 지금도 이렇게 막 머리카락들이 막 보이는데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을 때도, 그러니까 제가 뭐 되게 뭐 청결 뭐 깔끔 떨고 이런 성격은 아닌데 괜히 보면 계속 주워야 되겠다는 생각 들어요. 꼭 주워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하고 있든 간에. 심지어 운동을 하다가 머리카락을 주울 때도 있다고 하니 좀 심각하죠. 자신을 괴롭히는 강박적인 행동은 사소한 데서도 나타납니다. 아니면 쓰다가 글씨 같은 거 지금 뭐 이런 석자 이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원했던 석자랑 이런 석자가 나왔을 때 이런 석이면 이런 글씨 하나 때문에 글씨를 이제 아예 글을 안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좀 예쁘게 석을 쓰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석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러면 이거 때문에 짜증 나는 거죠. 글씨를 이제 막 쓰고 이거 뭐고부터 이제 좀 글씨 때문에 짜증 나는 거죠. 스스로의 고민이 깊어지면 인터넷상의 가상현실 속으로 숨어버리곤 합니다. 현실보단 혼자만의 세계에서 위안을 찾는 것이죠. 자기 내면의 문제를 알고 싶어 심리학과를 지원했지만 진광진 씨의 마음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요즘엔 감정의 기복도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기보다도 조울증에 가깝죠. 저는 혼자서 뭐 막 하다가 그냥 씩 웃고 막 좋아하고 막 있다가 또 갑자기 기분 쫙 다운돼 갖고 있고 그런 면이 많아요. 가서 정신과 같은 데 가서 치료 받아봤어요? 사실 그 부분은 받아보려고 그랬었는데 그때를 아마 고3 이제 수능 치고 나서였나? 아니 중3 때였나 아마 그 한번 받아보려고 그랬었는데 집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엄마 나는 되게 힘들고 막 좀 되게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 엄마도 처음에는 뭐 이제 좀 다 그러니 하고 아니면 그 또래 청소년들 가지는 그런 과학으로 생각하시고 계셨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사춘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안 끝나고 계속 오더라고요. 그때 사실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못 받아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진광진 씨의 정신 분석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프로이트가 발전시킨 정신 분석의 출발점은 이른바 자유연상.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어떤 생각, 강박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약간 아주 사소한 거. 그러면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좀 계시고. 고향이 어디? 그러니까 아주 모범생인 것 같아요. 예. 어? 그렇지. 무엇이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말하게 합니다. 뭐 술도 많이 못 드시고 그러겠네. 예. 요즘은? 지금은 이제 뭐 보면 좀 이제 아버지 뒷모습 보면 좀 쓸쓸하죠 이제. 남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도 좀. 질문과 답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교통사고 언제 일어났어요, 정확하게? 이런 과정을 통해 기억의 저편, 무의식 속에서 실마리가 될 만한 것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버지를 되게 미워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를 미워했을 때 뭐 그거 한번 상기해봐요. 어떻게 미웠어요? 좀 기억해 보세요. 아버지 한참 미워할 때요. 아버지 한참 미워할 때는 뭐 참 이런 말을 하면 좀 너무 뭐 아버지 때리든지 뭐 아버지를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 들 정도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래갖고 그렇게 좀 많이 미워했죠 아버지를. 처음에는 어머니를. 그러니까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기 이전부터. 이날 일단 진광진 씨 무의식 속에서 찾아진 것은 아버지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입니다. 무섭고 미운 아버지. 부모의 부부싸움은 어린 진광진 씨에게 어머니를 동정하고 아버지를 미워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있었던 아버지의 교통사고는 이런 진광진 씨의 마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크게 다쳐서 누워있는 아버지는 자신이 미워하던 그 아버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어린 진광진 씨의 무의식 속엔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죄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약해 보이잖아요. 힘으로 보면 약하잖아요. 엄마가 고생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편을 들고 아빠가 굉장히 미웠어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그런데 그런 것이 있는 와중에서 아버지가 그런 교통사고를 갑자기 낸 거예요. 뭐 낸 건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의 돌아가시게 됐고, 엄마가 사색이 돼서 얘야 이불 가지고 오느라. 그러니까 이불을 꼬마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인가 이렇게 그걸 안고 가면서 우리 아빠 죽었으면 어떡하나 생각하면서 엄마가 뭐 어떤 식으로 전화를 했을지 상상이 가잖아요. 얘는 막 놀래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울면서 간 거예요. 내가 미워해서 죽였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의식 안에서. 우리 환상 세계에서는 그런 가능하잖아요. 내가 혹시 미워해서 죽였나 이런 것도 이 학생은 감히 그런 생각 할 수 없죠 지금. 그리고 아무도 그런 생각을 감히 할 수 없는데 무의식 안에는 그런 퀘션 마크가, 그런 물음들이 절비하게 있는 거죠. 그게 이 사람을 괴롭힐 수 있어요. 그게 지금 강박증이나 우울증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죠. 엊그저께 같은 경우도 제가 핸드폰 갖고 이제 게임을 막 하고 있었는데 무의식에 억압된 감정은 우울증이나 강박증으로 표출되기도 하지만 때론 공격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약간 벅차요. 평범한 직장인 유철희 씨. 그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의 마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몇 가지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이제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기엔 문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상사님이나 그러다 보면은 우리 어머니하고 관계나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거기 막 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귀찮아가지고 이제 강아지 차는 것처럼 막 차고 싶기도 하고, 그 전철역에서 이제 사람이 있으면 밀어버리기도 싶기도 하고 전철이 들어오는데 그런 아주 공격적인 상상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죠. 되게 불편했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살아오는 데서 그렇게 타인들한테 그렇게 공격적이고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심리적인 충동들이 생겼고 직장 상사나 동료들을 공격하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여자들에 대한 불신도 커서 잘 지내다가도 본인이 먼저 관계를 악화시키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으면 걔가 좀 차가지고 차버리고 유철희 씨의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여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자유연상을 위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안 하고 싶은 네. 그거를 왜 그렇다는 거를 미리 대답을 하면 정신분석이 아니에요. 어떤 가정을 가지고 이 사람 안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자유현상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이론으로 올라오면 고치기가 어려워요. 머리로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 해결이 되려면 체험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어떤 체험을 통해서 올라오는데 이건 옛날 기억과 지금 현재 기억과 현재 기억 중에도 자기가 모르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방으로 탁탁탁 하다가 여기 오면 이렇게 올라오는데 다 올라온다니까 줄줄이 땅콩처럼 막 올라와요. 절대로 지르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의식 속에서 올라온 기억들 중에 실마리가 될 만한 기억을 하나 찾았습니다. 기도 하고. 그것도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각지도 못했던 한 사건이 발단이었습니다. 다섯 살 유철이는 장난을 치다 오물로 가득 찬 동네 거름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구덩이는 제법 깊었고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큰 사고였습니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동네 아저씨에게 발견돼 목숨은 구했지만 놀란 어머니와 할머니는 무당을 불러 굿부터 버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린 유철이는 응급실에서 혼자였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제 어머니가 내가 진짜 필요했을 때 없었다. 나를 배반을 했다. 가지고 어머니 같은 존재는 이제 나를 내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아오다가 보니까 되게 외로웠었고요. 이제 기댈 사람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또 어머니와 연관돼서 여자들은 또 이제 믿지 못할 상대들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유철희 씨는 자신의 상처와 관련된 기억을 되돌아봤습니다. 챙겨주시는 게 이런 재체험을 통해 무의식 속에 있던 어머니에 대한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는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버지 댁으로? 네. 그래서 가장 크다란 차이점은 이제 부모님들과 저의 가족들이 되게 편하게 느끼는 게 가장 크다는 차이점이에요. 옛날에는 이유도 없이 막 버럭버럭 화가 났던 저가 이제는 많이 웃고 많이 밝아지고 긍정적이고 그런 모습들이죠. 정신 분석을 통해 유철희 씨는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됐고 가족이나 주변과의 관계도 원만해졌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공격성도 물론 사라졌습니다. 피아노를 좋아하던 저스틴은 한때 피아노를 칠 수 없을 만큼 통증으로 고생이 심했습니다. The only thing that I care about is that the pain is gone, and if it's gone, then that's all that matters. You know, it's just the. 저스틴이 피아노를 다시 칠 수 있게 해준 것은 바로 이곳. 이곳에선 마음이 통증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Doctor's office right now. 만성 통증의 상당수가 긴장성 근염 증후군으로 진단되는데 그 원인은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When I talk to the patient and when I get a very detailed history of their problem, I can often find that there's an emotional trigger, there's an emotional issue, such as the loss of a loved one, such as childhood trauma, such as difficult financial situation or job issues that actually are the root cause of the pain. I could barely bend my elbow.
Yeah. So I maybe like this much, and then it would start hurting so much, and I couldn't even, if I were to lift this book, I would have to lift it like this because it would be too heavy. It hurts so much. I couldn't just go like this. It's too heavy. 많은 검사를 해봤지만 기질적인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스틴을 피아노를 칠 수 없는 피아니스트로 만들었던 통증의 원인은 바로 마음에 있었습니다. And a perfectionism where nothing is good enough and everything has to be always better. And because of that, you feel responsible for everything around you. And so it's almost like an overwhelming sense that you go through your life. Medical school now. I remember you saying to 저스틴과 me,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you lose your pulse. Your pulse in you know, this book is the greatest and people get better just from reading the book. And I thought two things. I thought, number one, my problem isn't back pain. My problem is repetitive strain injury, so how can that apply to me? And number two, oh, please. Give me a break. People get better just from reading the book. What a load of hooey. 이 책의 저자는 많은 통증이 몸이 아닌 마음을 통해 치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Yeah, but don't you see, that's the strange and interesting thing about this. Clearly, the brain has decided that the pain is preferable to dealing with the emotions, feeling the emotions, experiencing the emotions, the rage. This is the way the mind is organized at the present time. You see, there's absolutely no denying what I have observed and what I have done. I mean, I have, as you know, thousands of patients who've gotten better. There are thousands of patients who have read one of my books and gotten better. So there's no denying that this exists. 다시 말하면 기질적인 원인이 없는 통증은 사람들의 주의를 몸으로 쏠리게 하기 위해 뇌가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억압된 무의식에 관심 갖지 못하도록 뇌가 통증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존 사노 박사가 30년 동안 10,000명 이상을 치료한 경험에서 얻은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는 억압된 무의식을 인정하면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And that very knowledge is therapeutic. That knowledge tells the decision maker in the brain, you don't have to produce the pain anymore. I now know why you were doing this. Imagine that. I'm Ken. This is Rachel. How are you? Hi guys. Come on in. 켄 멜로이도 한때는 통증 환자였습니다. So you have an idea where you want to set up?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카메라와 조명의 위치며 자신이 앉을 자리까지 정해주는 켄 멜로이는 영화 프로듀서입니다. 어쩔 수 없는 직업의식이 보이죠? 그를 통증에서 해방시킨 것은 바로 존 사노 박사의 처방이었다고 합니다. And Dr. Sarno says, your brain caused this, but you can use your brain to get rid of it. So his treatment strategy is education and learning. And so he took me on as a patient. I went to the lecture. I studied. I learned. And I became pain-free. And I did not have to uncover the sources of my rage. It was enough just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and the pain went away. Physical medicine. 그런데 켄의 무의식 속에 있던 분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Emotions yet.
What caused that your pain in your subconsciousness? Well, the emotional pain? For me, it had to do with rage and sadness in relationship to my father and things that happened in my childhood. I maybe didn't get enough approval from him that I wanted. And in therapy, in talking, I can think about that, but in therapy I was able to feel those things. 한때는 회사에 앉아 있기도 힘들 만큼 허리 통증으로 고생했던 이재석 씨. 그가 존 산호 박사의 이론을 접한 건 바로 수술 직전이었습니다. 허리 구조적인 이상 때문에 허리가 아팠던 것이 아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거든요. 실제로 믿었고 그 논거를 이제 뒷받침해 준 것이 산호 박사의 이론이었고 이 책은 또 그 이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도움을 줘가지고 믿고 이 책을 따라 했더니 많이 완쾌가 됐어요. 자, 이쯤 되면 이젠 몸보다 마음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In a really enlightened society, everyone who would have an opportunity to spend some time with a psychologist and learn about their feelings and what's going on inside, I assure you there would be far, far less illness than there is now if this were the case. 몸이 아픈 것이 죄가 되지 않듯이 마음이 아픈 것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정신 분석 후 진광진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요. 너는 아버지 닮지 마라. 아버지 닮지 마라. 보통 막 속썩이면 이러잖아요. 근데 커가면서 되게 나는 안 그럴까 했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오면서 어머니가 그런 말씀해요. 너는 참 어떻게 네 아버지랑 똑같냐.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내가 되게 미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랬지만은 닮아간 거예요. 그런 모든 행동들을. 그러니까 또 어머니가 뭐 그렇게 뭐 저한테 못해준 그런 거 아닌데 아까도 방금 형이 전화 왔지만 형이 되게 공부를 잘했어요. 형한테 신경 많이 써서 보니까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사랑을 받고 싶고 막내니까 재밌다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계속 혼자 있고 이런데 보니까 사랑받고 싶어갖고 막 투정도 써보고 이런데 안 되니까 그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닮은 부분 그런 부분 뭐 술이라든지 그런 부분 하면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너 왜 그러니 하면서 그러면 저는 나는 성공이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머니 나한테 관심을 가졌구나. 물론 늘 어머니가 이제 관심 가져주셨고 했지만은 제가 생각한 거예요. 제가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그래요. 나는 부족했다. 어머니는 충분히 줬다 생각하시고 제가 욕심이 많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형에 대한 그런 집에 관심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면서 좀 어머니가 싫어하는 쪽으로 나가려고 많이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때를 되돌아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진광진 씨가 평소에 잘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무의식의 한가운데에서 발견된 것은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연민이라는 이중적인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진광진 씨의 마음의 병은 그 회피하고 싶었던 기억들과 직면함으로써 치유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무의식의 뿌리는 기억이 시작되는 아주 어린 시절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Fühlen zu können bei der Erfüllung der Wünsche und Hass, Ablehnung, Trotz, Aggression, auch bei den Grenzsetzungen, gegen die Grenzsetzungen, die aber von den Eltern liebevoll vertreten werden. Das sind die beiden wichtigsten Konditionen für eine gute Entwicklung. 어릴 때부터 만들어진 기억 하나하나는
우리의 무의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 가족은 한 개인의 성장에 든든한 버팀목이자 울타리입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에 나가 겪어야 할 것들을 구성원들의 애정과 보호 아래 미리 연습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무의식은 내가 살아온 과정, 나의 이력에 대한 총체적인 기억입니다. 우리가 온통 의식으로 사는 것 같지만 무의식이 없다면 의식의 세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무의식은 안녕하신가요?